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젠더 발전소의 허지원 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수성 풍부한 남자 강사 허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굉장히 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만나셨던 성교육 강사들은 남성 강사가 많았습니까? 여성 강사가 많았습니까? 여성 강사님들이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 양평원에 있는 성교육 강사들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1대 9입니다. 1대 9. 남성이 1, 여성이 9인 거죠. 이 정도 비율을 보이는 곳은 사실 여기가 지금 한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거꾸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성별이 더 많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마련이죠.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는 직업이 간호사인데요. 저희 와이프는 성별이 여성이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 일하는 병원에 놀러 가보면 여성 간호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 저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별에 관해서 제가 왜 생각을 하게 되었지? 내가 왜 이걸 고민하게 되었지? 스스로 한번 반추해 보니 이게 제가 노출된 환경이 저한테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출된 환경은 아마도 여기 계신 관리자님들이 노출된 환경과는 조금은 다를 겁니다. 사실은 관리자님들이 이제 막 받아내는 신입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환경들과는 오히려 더 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외모상으로 딱 봤을 때 저는 기성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청년 세대도 아닙니다. 저처럼 중간에 끼인 세대를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기성세대도 아니고 MZ세대도 아니라 중간에 끼인 세대니까 저희 세대를 낀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낀대인 저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기성세대 경험도 조금 하고 그리고 청년세대 경험도 조금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학교라는 곳을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 이름은 국민학교였어요. 땡땡 국민학교. 근데 국민학교를 3년간 잘 다니고 나니까 나라에서 학교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간판을 떼고 붙이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이 왜 국민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내 짝꿍이, 내 짝지가 나랑 이성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럼 중간에 금 하나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었던 그 친구가 이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관리자님들이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는 이 기준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학교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별이었던 거죠. 성별. 성적도 좀 포함이 됐었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학교를 따로 다니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성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녀가 좀 다른가 보다 또는 남성과 여성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편하다, 익숙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처음 중학교라는 곳을 갔을 때 우리 중학교는 유서 깊은 남자 중학교였습니다. 저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남자 중학교, 칠곡중학교라는 곳을 들어가서 2년간 잘 버티고 나니까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만 콕 집어서 남녀공학 시범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밖에 없었던 학교인데 어쩐지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을 다시 새로 올렸어요. 새로 올린 건물에는 여성 화장실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남자만 있던 우리 공간에 여학생들이 오게 되면서 남녀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아주 간단하게 잠깐만 맛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출된 환경 중에서 제일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환경은 사실은 대학교 학부생 때인데요. 가모님들 가정복지학과라는 곳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기도 여성 비율이 엄청 높아요. 남성이 2, 여성이 8 정도 됩니다. 2대 8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 2대 8이지 2대 8이라는 비율을 현실적으로 가져와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오늘 이 교육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식사하러 같이 가시잖아요. 5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2대 8이면 남자는 몇 명입니까? 저 말고는 없어요.
제가 저 말고 남성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려면 확률적으로 10명이 모여야지만 한 명 더 데리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노출된 환경에서는 늘 제가 가지지 않은 다른 성별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좀 쌓여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좀 알아가게 됐어요. 아, 여자들은 이럴 때 웃는구나. 요걸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 여자들은 이럴 때 좀 곤란해하는구나, 또는 이럴 때 조금은 무서워하는구나 같은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쌓여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제 주변 여자 사람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물었던 거죠. 야, 너희 조 선배 싫어하잖아. 왜 싫어하는데? 얘들이 답을 줘요. 아, 저 선배는 여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또, 야, 너희 저 여자 선배 좋아하잖아. 저 여자 선배는 왜 좋아해? 이걸 물어보면 얘들이 즉시적으로 답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환경에 노출된 남성 강사가 우리 관리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서로 잘 지내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 관리자님들께서 집중을 해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요거 갖고 계시면 정말 좋아요. 이야기를 하실 때 특히나 관리자님들께서 저희 같은 강사들한테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자꾸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니 막상 이제 나랑 성별이 다른 젊은 이제 직원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할 말이 없도록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추천해 드릴 만한 언어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젠더리스 언어 기술이라는 건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 교육에 집중해 주시면 이걸 하나 장착하시고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모여주신 관리자님들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들을 함께 생각하는 분들이신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야, 이거 옆부서나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에, 유관기업에 어떤 성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굉장히 관리자님들이 고생이 많이 하신다, 된다라는 이제 사실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팀에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우리 부서에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쩌면 성비위와 관련된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완전히 이런 리스크와는 멀어질 수 있는 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기술을 알려드리고는 마쳐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시간은 총 2시간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짧고 치열하게 교육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위치에서 정말 운이 좋은 분이 계십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왼쪽 오른쪽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 꼭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자, 이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아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타고나는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타고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살짝만 옆 사람 눈치채지 못하게 끄덕끄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분들 주변에는 계시는 분들은 전혀 30년간 직장생활 해오시면서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또 한 번만 끄덕끄덕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죠. 자, 여기서 2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아요. 우리는 치킨도 반반이 좋은 것처럼 이런 것도 반반이 좋겠죠. 사실 타고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마찬가지로 타고나는 성별도 있고 배워서 학습되는 성 역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걸 그냥 관리자님들께서 뭉뚱그려서 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걸 따로 구분 짓는 순간 굉장히 수월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타고나는 성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섹스라는 개념은 짐승들의 암수를 구별할 때 씁니다. 메일, 피메일 해가지고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때 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타고나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카타르에서 자라온 고양이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고양이가 차이점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봐야 고양이는 고양이니까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여성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여성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하는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서 좀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주변 여성분들을 잘 보고 살핀 다음에 아, 여자들은 보통 저렇게 하는구나, 일단 머리를 기르는구나, 이걸 주변 여성들을 보고 참고해서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남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주변 남성분들을 잘 보고 살핀 다음에 아, 내 주변 형님들은 주로 저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선택해서 참고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포함된 성별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젠더. 그 관리자님들은 학교 다닐 때 성에 대해서 배우실 때 물론 성경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오른쪽이 더 익숙하세요? 왼쪽이 더 익숙하세요? 우리는 중간에서 조금은 왼쪽이었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근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교육을 딱 한 번만 받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성교육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학교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남녀공학 고등학교 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 안에서 또 남녀 분반을 했었어요. 남자반 여자반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남자들만 모여있는 반에 당시만 하더라도 양호 선생님 그랬는데, 양호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만 그 손에 네모난 직사각형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뭔지 기억나시죠? 그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이렇게 시작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 보는 앞에서 탁 집어넣으시더니만 좀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거든요. 야들아 잘 봐라잉 하고는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5분 동안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 한 인간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임신 중절 수술하는 장면을 그냥 수술방 카메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막 피가 튀기고 한 인간이 그렇게 될 줄은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반 친구들끼리 막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야 뭔데? 야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난리가 났는데 25분이 탁 끝나고 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양원 선생님이 딱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태생이 카리스마 있던 분이시니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탁 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탁을 2번 탁 쳐요. 그리고는 저희를 노려보시면서 딱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봤지? 조심해 하고 나갔어요. 이게 제가 12년간 배운 성교육의 전부입니다. 이 교육의 후유증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제가 오늘 KTX 타고 대구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저는 창가 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창가에 앉아 있어요. 근데 대구에서 올라오다 보면 구미역에 한번 섭니다. 근데 구미역에서 타신 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여성분이 앉는 것과 대전역에서는 남성분이 타셨거든요. 남성분이 앉는 것이 제가 느끼는 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뭔가 이성분이 앉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조심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리를 좀 오므려야 되나? 이렇게 해요. 팔도 좀 쓱쓱 닿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좁잖아요. 팔도 이렇게 하고 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돌아다닙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양호 선생님께서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여자 조심해라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육 끝나고 나서 제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여자반에 갔어요. 야 너희는 교육 어떻게 받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영상 보고 똑같은 멘트를 들었던 거예요. 봤지? 조심해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 친구들은 누굴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죠. 당시 양호 선생님께서 저희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거의 뭐 고라니 취급하신 겁니까? 고라니 수준이었던 거죠. 붙어 있으면 사고가 난다. 지금부터는 고라니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인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우리 직원들의 성별은 이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젠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참 똑똑해서 이제 남자들은 보통 저렇고 여자들은 보통 이렇더라라는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예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에 대한 기대 또는 성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에는 왕께서 신입 직원을 한 명 뽑습니다. 근데 이 신입 직원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과연 관리자님들은 나 스스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하! 걱정이야. 새로 등용한 인재이옵니다. 가까이 오거라. 고개를 들라. 이 아이는 여자가 아니더냐? 예, 전하. 전하가 말씀하신 대로 남녀간의 신분 차이를 없애고 장원급 제한 모든 일을 등용하기로 했사옵니다. 굉장히 고운 아이로구나. 전하.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승혜라 하옵니다. 남자만 있다 하여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느니라 편하게 말해보거라. 원래 이렇사옵니다, 전하. 듣기 싫어. 말을 아끼거라. 예, 전하.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이 영상 보면 좀 웃기잖아요. 저 사실 처음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었거든요. 유머의 첫 번째 조건은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대하던 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관리자님도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던 겁니까? 그냥 보통 나와 같은 팀에 있는 여성 직원이 내는 그런 목소리를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동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보통 남성이라면, 보통 여성이라면 저럴 것이야 라는 고정관념들은 자연스럽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해놓으니 이런 인사이트와 관련된 교육들 많이 받으시죠, 그죠? 보통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는 강사들이 고정관념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알려줍니까? 아니면 깨버리라고 알려줍니까? 자꾸 막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고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고정관념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고정관념이 얼마나 유용한데요.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딱 보시자마자 제가 혹시 남성 강사인지 여성 강사인지 고민하신 분 계셔요? 저 양반이 남자인가 여잔가 이걸 고민하신 분 있으시냐고요? 그렇진 않죠. 저를 척 보자마자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지 아닌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상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만난 남성 신입 직원과 이야기를 할 때면 저 보통 축구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대구에 살지만 여기 혹시 기억나세요? 올해 초에 중순쯤에 손흥민 선수가 자기 팀 다 이끌고 와가지고 그 K리그 선수들이랑 붙은 적이 있었어요.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와이프가 표를 한 장 딱 구해줘가지고 제가 직접 와서 한번 보고 갔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남성분이 많이 계신 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그 관리자님들의 반응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난 여성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끝나고 같이 한판 할래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은 일상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관리자님들도 두루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꽤 괜찮았던 성고정관념이 반드시 관리자님들이 계시는 조직에 오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오류라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스태미나, 정력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어떤 거 알고 계십니까? 뭐가 좋습니까? 장어 의견이 또 나왔네요. 그죠? 예,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거 좋습니까? 우리 수협 중앙회에서는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는 거죠? 뭐가 좋습니까? 미꾸라지요. 하여튼 뭐 꿈틀꿈틀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사실 저도 장어를 갖고 와봤는데 꿈틀꿈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어는 부위 중에서도 어디 부위가 제일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전문가분들이 많이 와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꼬리가 좋다라는 사실을 제 주변 친구들도 알고 있어서 연말에 회식 장소 가면 이렇게 장어집 가끔씩 가거든요. 그러면 장어는 보통 초벌이 돼서 나옵니다. 완벌이 아니고 초벌인데 꼬리가 별로 없으니까 제 친구들은 꼬리가 딱 등장하자마자 꼬리를 먼저 가져가서 그냥 일단 입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 주변 남자친구들이 보이는 반응이 좀 희한한데요. 그 장어 꼬리를 먹고 나서 제 주변 남자친구들은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일단 눈빛부터 조금 바뀌거든요. 딱 먹으면 와 좋대, 와 진짜 좋대, 이러고 막 책상을 막 만져요. 근데 이걸 제 주변 친구들만 그렇게 하면 좀 부끄러웠을 텐데 그렇게 많이 부끄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 테이블도 난리가 나거든요. 주로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퇴근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 방송들 보시면 많이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정력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고 내정력이 세졌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분히 자랑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이나 스태미나는 남성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 수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팀 여성 직원이 장어구이집 갔는데 장어를 딱 먹자마자 와 팀장님 와 이러는 여성 직원분 만난 적 있으세요? 좀 드물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장어구이를 먹었는데 한쪽 성별은 이걸 자랑하고 있고 한쪽 성별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보고 판단할 때 뇌의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기 위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흑과 백으로 구분짓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대요. 그럼 예를 들면 백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흑인 이러면 제가 편한 거예요. 북한의 반대말은 뭐죠? 남한 편하죠. 그리고 이건 우리 세대만 아는 건데 혹시 전라도의 반대말은 경상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총무가 돈 계산이 좀 느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문과는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문과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과라는 말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남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자가 되는 순간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뒤로 밀리게 되고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 직원들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들은 장어구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남녀가 노출되는 환경 중에서 제일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여성 화장실인데 여성 화장실의 구조적인 특징은 외부에서 내부 관측이 대단히 어렵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학교를 다닐 때 또는 잘 오면서 부모님에게 남자건 여자건 개인의 성기를 함부로 타인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남녀 모두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성들 또한 이런 공간에 노출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 남성들이 노출되는 공간은 조금은 달랐던 거죠. 아니, 꽤 많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이 두 가지 환경 중에서 제가 노출된 환경은 여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쪽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될까요? 제가 청소년기 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요. 관리자님들은 학교 다니실 때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린 60명, 50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 때는 그래도 조금 줄어서 40명이거든요. 요즘 학교는 23명입니다. 평균이, 전국 평균이. 한 반에 60명씩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휴식 시간은 늘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소변기 뒤로 그냥 줄을 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 옆자리에 반드시 누가 오게 되는데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소변을 보고 있다가 이 바로 옆자리는 좀 안타깝지만 소변기와 소변기 간격은 46cm가 채 안 됩니다. 개인은 내 몸에서 46cm 이하의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극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만 허락하는 공간인 거예요. 46cm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실 때 들어오시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하셨을 거예요. 좀 좁네.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이 어디 있지? 이걸 살피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니까. 근데 지금보다 간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누구랑 친한지 살펴볼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앉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앉아서 교육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변 보러 왔잖아요. 이렇게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는데 내 바로 옆자리에 누가 오면 저도 모르게 옆에 오신 분이 우리 학교 선생님인지 나랑 친한 사람인지를 제가 알아야 되겠죠. 소변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아주 잠깐인데요. 살짝 이렇게 해요. 누가 왔네? 이 정도죠. 관리자님들도 이 의자에 앉으실 때 그렇게 하셨을걸요. 옆에 누가 앉으면 누가 왔네? 이 정도는 하잖아요. 지금 제가 뭘 봤을까요?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성들의 성기 노출만 굉장히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관리자님들 차를 타고 가시다가 외진 곳을 가시다가 누가 차를 정차해 놓고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떠오르세요? 남성분이 떠오르세요? 왜요? 우리 남성들 무시하십니까? 그건 아닌데 남성들이 노출된 환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대 남성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60대 남성이 떠오르세요? 이번엔 60대 남성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60대 남성이 노출된 환경은 또 달랐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기억나세요? 우리 이랬죠? 저 이거 이용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도자기조차 없는 이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강의하면서 이 사진 보여드리면 여성분들은 표정이 이거 처음 봤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물이 일괄적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이게 잘 배분이 돼가지고 상시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충 이 자리가 편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 생각해서 자리를 조금 이제 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은 이게 좁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그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과 몸을 부대끼면서 우리가 소변을 보고 있으니까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좀 그렇긴 한데 뭐 남자인데 어쩔 수 없지 이 생각이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뭐 남자인데 어쩔 수 없지. 제 성고정관념이 커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상황까지도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논두렁에 사촌 형님들이랑 다 같이 일렬로 섰어요.
그리고 뭐 해봤을까요? 그렇죠. 이 대회를 또 해보신 분이 계시는가 보죠, 그죠? 누가 더 멀리 쏘는가? 그리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논이 사라지고 담벼락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봤을까요? 누가 더 높이 쏘는가를 내기하는 일들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웃고 떠드는 일들도 있었고요. 지금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저는 직업이 강사인지라 늘 가는 화장실이 달라요. 오전에 가는 화장실, 오후에 가는 화장실, 저녁에 가는 화장실이 다릅니다. 제가 봤던 화장실 중에서 제일 희한한 화장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 번은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덕평 자연휴게소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 남성 화장실 입구에 엄청 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글을 읽었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덕평 오줌빨 대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 화장실에는 이 기계가 달려 있었던 거죠. 이 기계가 이 밑을 지나다니는 소변의 양과 속도를 즉시 분석한 다음 소변을 보고 있는 남성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지금 제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물줄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소변을 보게 돼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아우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기계가 덕평자연휴게소 여성 화장실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고정관념이 서로 다르니.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있었는데 이 기계가 모든 소변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이랬었어요. 사람들은 이 기계가 달려있는 걸 썼을까요? 없는 걸 썼을까요? 달려있는 걸 줄 서서 써요. 줄 서서. 그러니까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정력에 대해서 얼마나 재미있게 느끼게 되었는가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기셨어요? 예? 예,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는지 왜 이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요. 졌어요.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팀에. 이기셨어요? 네, 졌어요. 자,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희한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영상 촬영지가 어디예요? 남성 화장실 내부잖아요. 남성 화장실 내부에서 45도 대각선 뒤에서 여러 남성분들이 소변 보는 장면을 우리가 이만한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도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봤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45도 대각선 뒤에서 여성들이 소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린다면 우리가 괜찮겠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된 환경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우승하건 그리고 지건 승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터뷰하시는 분들 표정은 어떻습니까? 재밌죠? 재밌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우리 관리자님들 계시는 팀의 중간 관리자인데 제가 성적인 컨텐츠를 하나 들고 있으면 이걸 다른 주변 동료들한테 보내줄 때 제가 야 무시무시한 거 있는데 보내줄까 그럴까요? 아니면 야 재밌는 거 있는데 보내줄까 그럴까요? 재밌거든요. 늘 여성의 신체나 나체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나 컨텐츠는 재밌었어요.
이걸 많이 보내주면 많이 보내줄수록 친구들한테 인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혼자서 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야, 의리없게 혼자 보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익숙했던 선고정관념이 이걸 제가 만약에 우리 수협 중앙회에서 제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상에선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 1층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모두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이건 사내 징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전송하는 행위를 했으니 이건 문제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어구이를 먹고 와 하는 남성 직원들은 괜찮았어요. 그죠? 사촌 형님들이랑 나란히 줄 서가지고 누가 소변을 더 멀리 보내는가 내기를 했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고정관념까지는 괜찮은데 이 고정관념이 뭘 동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류죠.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에게 야, 여성 직원들 조심해, 야, 남 직원들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들끼리 모여 있더라도, 여성 직원들끼리 모여 있더라도, 또는 우리가 같이 섞여 있더라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서로 간에, 그러니까 동료를 조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류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일상에 이런 오류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걸 잘 하시는 직원분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아니, 요즘은 좀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일단 보면 관리자님들,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이렇게 강의 말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신 분들은 사내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징계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복직하는 조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관에 오셔가지고 저랑 1대1로 20시간씩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복직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20시간이니까 2시간씩 10번 만나거든요. 어지간한 사촌들보다 제가 그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어떤 공공기관에 계셨던 50대 부장님이셨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이 관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정말로 따뜻하시고요, 저를 정말로 배려해 주시고요, 오실 때마다 맛있는 것도 막 사들고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기 팀에 6개월간 일하게 된 여성 신입 인턴 직원이 있었대요. 한 25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있었는데 사실 뭐 부장님이랑 신입 인턴 직원이랑 이야기할 기회는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 번은 대구에서 대전까지 왕복 차로 4시간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부장님이랑 남성 대리님이랑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남성 대리님이 갑자기 못 가게 된 거예요. 같이 갈 직원이 없으니까 누구랑 갔겠어요? 여성 신입 인턴 직원이랑 같이 갔던 거죠. 부장님이 그 전날 고민을 하셨답니다. 야, 내 인생 절반도 안 산 사람이랑 또 성별도 다른데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러셨대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여성 직원도 그랬겠죠. 내 인생 2배 사신 분이랑 4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 고민을 했겠죠. 일단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1시간 동안 거의 정적이었대요. 말이 없어요. 이 티키 하면 타카가 돼야 되는데 계속 티키 하고 끝나고 타카 하고 그냥 끝나고 이랬던 거죠. 근데 한번 대화를 하다가 1시간 정도 지났을 텐데 부장님이 요즘 젊은 여성 직원분들 TV를 뭘 볼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걸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혹시 고딩엄빠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고딩엄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돼서 좀 이른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포함된 컨텐츠였던 거죠. 근데 아이를 놓게 되니까 반드시 섹스가 포함된 컨텐츠였겠죠. 그걸 이야기를 딱 해봤더니만 그 신입 여성 인턴 직원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예, 부장님 그거 봤어요. 이 반응이 오니까 부장님이
나머지 3시간 출장길 동안은 계속해서 섹스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괜찮았겠습니까? 우리 관리자님들은 좀 안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젊은 남직원들이랑 잘 지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50대 남성 부장님께서 이날 출근하실 때 오늘은 성희롱을 한 2회 정도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출근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취약한 지점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장님은 50대 남성이 느끼는 섹스에 대한 생각과 20대 여성이 느끼는 섹스에 대한 생각이 같다라고 보신 거예요. 이건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기준으로 그 상황들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성과 관련된 일 중에서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서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성 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남성 학생에게 성폭력 당할 뻔하다가 높은 곳에서 밀쳐져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뉴스를 제가 저희 와이프와 똑같이 TV 앞에 소파에 앉아 가지고 같이 봤는데, 이 뉴스가 딱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경상도 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랬어요. 근데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 우리 와이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야, 좌우야 너, 이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전 누굴 기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한 거죠? 가해자 기준으로 판단했죠. 제가 왜 가해자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가해자 성별이 저랑 같이 남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성폭력을 당한다? 이런 일은 저한테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 우리 와이프는 누굴 기준으로 해석한 겁니까? 피해자 기준으로 해석했죠. 왜 피해자 기준으로 해석해요? 성별이 우리 와이프와 똑같은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에게 성이란, 이 섹스란 인간에게 주는 쾌락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맞아요. 좋은 게 맞는데 가끔씩은 또는 때로는 또는 덜어 무서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한테는 늘 재밌는 거지만 우리 와이프한테는 덜어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뛰다가 골을 한 골 딱 넣었는데 관중들 앞에서 셀러브레이션을 딱 했어요. 사진 찍는 셀러브레이션을 한 거죠. 근데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앞에 관중 중에서 한 분이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눈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동양인 차별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뉴스를 저랑 백인 친구가 같이 앉아서 보면 이제 백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엄마야, 나중에 유럽 갔다가 덩치 큰 백인이 내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행동 자체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네? 똑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남성 직원 한 명, 여성 직원 한 명이 화장실을 갔는데 두 사람이 노출된 환경은 다르구나. 다를 수 있지.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를 수 있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뛰어난 인지 능력을 우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이 있으면 이제 조금 심화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가 중간 관리자인데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중에서 여성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남성 직원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거운 짐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걸 어떻게 옮기지? 하는 순간 제가 남성 직원 한번 쳐다보고 여성 직원 한번 쳐다봤어요. 누가 더 부담을 느낄까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짐에 남성용이라고 적혀있진 않잖아요. 근데 왜 제가 더 부담을 느낍니까? 남성인 제가? 요즘 누가 짐은 남자가 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고정관념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갑자기 외부에서 높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좀 많이 오신 거예요. 차를 20잔 타야 돼요. 야, 어떡하지? 차를 20잔 타야 되는데 남성 직원을 한번 쳐다보고 여성 직원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더 부담을 느낍니까? 여성 직원분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둘 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니까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근데 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교육을 통해서 레벨업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장담합니다. 왜 제가 이걸 장담할 수 있냐면 제가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 하나도 없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하나도 없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드리면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배경에 깔린 장소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10년 전쯤에 저랑 저희 와이프가 처음 결혼할 때 둘이서 돈을 모았어요. 결혼 자금을. 둘이 합쳤는데 2,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살 곳이 없어요. 대구의 집값이 훨씬 싸지만 그래도 살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와이프 그 병원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한 5분 거리쯤에 있는 제일 후진 동네를 알아보니까 여기였던 거죠. 그 경찰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집들이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야, 지원아, 여기 그 특별관리지역이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는 곳이었대요. 근데 제가 하루는 설거지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 밤 8시쯤이었어요. 저한테 다가오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야,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건 효율적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너 이거 설거지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온나? 이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다시 한번 물어요. 아니, 같이 가자고.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진짜 눈치 없죠. 아니, 내 이거 끝내놓고 아니 그래 청소기까지 밀고 있을게. 갔다 온나? 우리 와이프가 결국 혼자 갔다 왔는데 표정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이걸 한 달 전쯤에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았던 순간으로 기억이 남았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만 계속 살았으면 이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됐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젠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아하, 내가 느끼는 이 공포와 우리 와이프가 느끼는 공포가 좀 질적으로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직업이 3교대 간호사였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새벽 6시에 이 길을 나서서 출근을 해요. 5분 동안 걸어서. 그리고 이브닝 근무라고 있는데 이건 점심에 가가지고 밤 11시에 퇴근하는 근무거든요. 밤 11시에 이 길을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같이 가고요. 밤 11시에 마치면 제가 기다렸다가 11시에 가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걸 2년간 하고 나니까 와, 엄청나게 피곤하고 귀찮고 싫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회사에서 대리직급 달고 있을 때여가지고 아시죠? 간호사들은 군기가 좀 빡센 거. 신입 직원들 혼쭐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런 인간인데 밤 11시에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빠야, 어디고? 미안, 내가 한 10분 늦을 것 같은데. 10분? 알았다, 기다릴게. 저희 집이랑 와이프 병원이랑 거리가 몇 분이라고요? 도보 5분인데 10분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아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와이프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정말로 땡땡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차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단단한 그런 인간이에요. 깡도 세고. 우리 와이프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세서 그러면 같이 가는 겁니까? 관리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세 보이세요? 전혀 그런 부류의 인간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적혔었냐면 가로등불 색깔이 중요하대요. 관리자님들 사시는 동네에는 가로등불 색깔이 노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제발 흰색이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란색 나트륨 등일 때보다 요걸 떼고 흰색 LED 등으로 교체하고 나니까 동일 지역 내에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30%가 줄어듭니다. 30%요. 이거 작아요, 커요? 당장 다음 달 월급 30% 인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크죠? 많이 크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구청 건설과에 전화하면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담당자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 사진 3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었던 거예요. 보내주고 나니까 얼마 안 지나서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기사님들이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거리 골목길이었는데 노란색 등 하나 달려 있었을 때는 밑에 쓰레기 쌓여 있고요, 고양이 뛰어다니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꿔주신 등은 3방향 백색 LED 등을 바꿔주시니까 동네가 여기보다 더 밝아요. 밤인데. 그리고 여기만 간 게 아니라 그 옆에 것도 그 옆에 것도 또 그 옆에 것도 갈아주신 거죠. 마침 여기가 우리 와이프 출퇴근길이었거든요.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와이프가 새벽 6시에 저를 발로 안 차요. 원래는 발로 차서 깨웠거든요. 일나라 가야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관리자님들, 제가 뭘 바꿨습니까? 제가 그냥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배려하고 봉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제가 바꾼 건 뭡니까? 우연찮게 저는 이걸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환경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님들께서 스스로 민감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지력이 있으시다면 우리 직원들의 주변 환경들을 잘 보고 살핀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이런 환경들을 바꿔낼 수 있는 이 중요한 힘, 이걸 우리는 성인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인지력. 성인지력. 제가 이제 관리자님들에게 그냥 환경을 바꾸자고 화장실 칸막이를 높이자, 사무실에 있는 등불 색깔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 중에서 가장 즉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 환경입니다. 언어 환경. 우리 직원들이 노출되고 있는 이 언어 환경을 성인지력이 있는 관리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바로 젠더리스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지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반드시 지키는 딱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성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별을 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어드밴테이지를 관리자님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성별 빼는 게 왜 도움이 될까? 그러면 거꾸로 성별을 포함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한 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딱 2주 동안 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여기처럼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눴거든요. A팀에 가서는 2주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들을 부를 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만 불러줬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조금 다르게 불러줬던 거죠. 우리 남자 어린이들, 우리 여자 어린이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이걸 2주간 하고 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하는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이 성별이 포함된 호칭이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아주 단순한 실험이었는데요. 연구진은 교사가 아이들을 부를 때 반드시 남녀를 구분한 호칭을 쓰게 했습니다.
성별을 드러낸 호칭이 아이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실험은 2주간 계속됐는데요. 예상대로 아이들의 행동이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을 고를 때나 줄을 설 때, 그리고 함께 놀 친구를 고를 때 아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중요시했습니다. 바로 성별이었는데요. 성별이 담긴 호칭에 자주 노출될수록 아이들은 남녀의 차이와 구분에 더 집중하게 되며 이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남을 수 있다는군요. 자, 요 2주가 끝나고 나서 여기 가가지고 색종이 나눠줄 테니까 줄 서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한 줄을 섭니다. 이번엔 여기 갔어요. 색종이 나눠줄 테니까 줄 서세요 그랬어요. 여기는 몇 줄 섰을까요? 남자 줄 여자 줄 따로 서는 거예요. 2년간 한 것도 아니고 딱 2주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성별이 구분된 언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고정관념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성고정관념이 커지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성고정관념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관리자님들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며칠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시는 거, 2023년도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시는 거 원하십니까? 정말 싫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좀 낮춰보면 될까요? 맨 왼쪽이죠. 또 혹시 관리자님들 중에서 우리 직원들 부를 때 어이 남직원, 어이 여직원 이렇게 부르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에는 이 성별 구분이 얼마나 세련되고 티나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은행 직원들이나 지자체 직원들, 그러니까 여기 카운터에 앉아서 직접 민원인이나 고객들을 대하는 여성 직원들, 젊은 여성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호칭 1위가 뭘까요? 그렇죠. 요걸 저는 남성 직원분들이 대답해 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남성 직원분들 중에서 계속 우리 직원에게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셔가지고 싸운 적도 있대요. 근데 아가씨라는 이 호칭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가씨라는 말이 성희롱이에요? 그렇진 않죠. 생각해 보세요. 감히 우리 직원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고객 머릿속에는 우리 직원의 직업 전문성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의 성별이 중요한 겁니까? 성별이 중요하니까 아가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공기업에 갔는데 거기는 전화 처음 올 때부터 담당자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사건들이 많고요. 와보시면 일단 느끼실 건데 진짜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해서 딱 가봤더니만 교육 시작 전에 이렇게 딱 앉아 계셨는데 거기 기관의 기관장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신데도 서로가 서로를 호칭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빠야!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오빠야라고 부른 거예요. 오빠라고. 오빠가 부탁하는데 매뉴얼에서 조금 벗어난 일이지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오빠인데 해주는 거예요. 뭐 어때요? 오빠가 어깨에 손 좀 얹었는데 오빠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별이 포함된 호칭. 그 국밥집 같은 데 가시면 주문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게 호칭이 좀 다양해요. 근데 일단 성별이 포함된 호칭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이제 호칭도 있는데 이모님이라는 호칭 안에는 성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모님을 부를 때 이모님, 이모야 이렇게 불러요. 살갑게 불러요. 제가 왜 이렇게 이모님이라고 부를까요? 실수로라도 고기 좀 많이 푸시라고. 그거잖아요.
깍두기를 3번 리필해도 우리 이모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지원아 많이 먹어 해주기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이모라는 호칭을 안 써요.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처음 이제 직장 들어오셨을 때는 아웃백이나 뭐 베니건스, TGI 프라이드 이런 거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직원들이랑 다 같이 거기 회식 갔는데 막 칼로 썰고 있는데 그죠? 한 직원이 이모 이러면 어떻게 돼요? 테이블 밑으로 발로 차겠죠.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호칭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내 이름보다 많이 불리는 성별 호칭이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러면 아들 노릇 하셔야 되고요. 우리 딸 그러면 딸 노릇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요양병원에 가야 되면 아들 노릇이란 어떤 겁니까? 얼굴 자꾸 찾아뵙는 거예요? 돈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 노릇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래서 이제 바꾸기로 됐는데 아들 딸 하지 말고 이름 부르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카운터에 앉아 있는 우리 직원들은 나이가 좀 많으신 노인분들이 오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성별이 없는.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직책을 불러주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중간입니다. 이모라는 호칭 말고 뭘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위가 뭐였을까요? 인칭 대명사를 못 쓰니 장소 대명사를 쓰게 돼요. 1위는 27%의 사람들이 여기요를 선택했습니다. 2위는 뭘까요? 저기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성별을 빼고서는 누구를 호칭하기도 쉽지가 않은 사회였다라는 거죠. 이걸 일상 속에서도 잘 캐치해내시는 분이 있고 그냥 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 속에서 이 두 분이 시민들이 있는 이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하시다가 시민 중에서 한 분이 저 가볼게요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연예인께서 시민분을 응대하신다고 인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성별이 포함된 호칭을 쓰게 됩니다. 과연 우리 관리자님들은 이 성별이 포함된 호칭을 찾아내실 수 있을지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거 하면 분명처럼 자전거는 뭘 또 시험지 가리는 것처럼 가리고 앉았어. 다 아는 얘긴데. 뭐 하나 못 알아듣게 참. 플레이리스트를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어떤 상태로 키고 있을 때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이런 노래 듣는다. 일어나 가시잖아.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너 지금 방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랬지? 저 사람이 어머니일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고 어머니란 단어를 쓰니? 야. 그럼 같으면 어떻게 인사했어? 그냥 안녕히 가시러 가면 되지. 뭘 또 이렇게 호칭까지 붙이고 난리야. 그렇지 않으니까 넌 뭘 더 하려고 그러면 망해. 우리 진짜 하나 배웠다. 그럼. 진짜. 근데 그 이 왼쪽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하기가 아예 틀린 건 아니겠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45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아이를 두지 않은 여성분이 많을까요? 아이를 둔 여성분이 많을까요? 45세까지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사람을 고려했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고려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좀 달랐죠. 하는 행동은 훨씬 더 거칠었지만 이분이 말하는 말하기는 누구까지도 같이 고려한 겁니까? 보편적인 사람만 고려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함께 고려하는 말하기가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호칭을 안 쓰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호칭이잖아요. 호칭은 쉽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말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 성별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애매하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을 때는 써보시면 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 왼쪽 오른쪽에 계시는 분을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아유 예쁘십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예쁘십니다. 아유 예쁘십니다. 아유 정말 예쁘시네요. 오늘 많이 예쁘십니다. 지금 좀 절대 고개를 안 돌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죠?
이제 느낌 오시죠?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누가 여기로 딱 등장했는데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별을 구분지어서 언어를 완성해버려요. 여자다, 예쁘네, 남자다, 잘생겼다, 멋지다. 이걸 해내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들어오는 피드백이 다른 거예요.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말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말들은 오로지 외모만을 두고 하는 칭찬입니다.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말은 좀 달라요. 멋지다라는 말은 우리 직원이 커피를 자기 것만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 걸 같이 사와요. 얼마나 인성 좋게요. 야, 멋지다 하는 거잖아요. 일 잘하면 또 멋지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칭찬들은, 이게 다 칭찬 맞잖아요. 일단 이 칭찬들은 그 행동을 반복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를 마쳤는데 한 관리자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와, 강사님 정말 예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혹시라도 내년에 수협 중앙에 또 올 일이 있다면 제가 내년에 뭘 더 신경 써서 오겠습니까? 외모 신경 써서 오겠죠. 근데 강의를 마쳤더니만 우리 관리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와, 강사님 강의 진짜 멋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뭘 더 신경 써서 올까요? 내용을 신경 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시죠? 젊은 여성 직원들한테 예쁘다고 말하면 성희롱 될 수 있는 거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말 목록이 자꾸 삭제가 되니까 뭘 만나도 칭찬도 못하고 잘한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성별이라는 것을 굉장히 더 깊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문장이 더 많이 오가는 것이 더 유리하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문장은 말하는 화자인 관리자인 내가 더 고생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 직원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걸 내가 구별한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되면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13층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잡고 딱 내려가는데 12층에 한 부모가 진짜 갓난아이를 이제 데리고 탄 거예요.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되겠다 싶었는데 50일밖에 안 됐는데 눈이 땡그랗고요. 얼굴도 땡그랗고 커요. 아, 대단하구나 하고 있었는데 10층에 한 어르신이 탄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아이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장군이다 장군 이러는 거죠. 장군이래요. 근데 그때 아이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딸인데 얘 10층에서 1층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런 곤란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말에 성별이 포함되게 되면 곤란한 일들은 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허리는 남자한테만 생명입니까? 여성분들은 필요 없어요. 집에 놓고 오셨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남녀 모두에게 허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관리자님들은 우리 직원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과는 무관하게 허리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관장님실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받아 먹게 됐는데 저 말고 또 다른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남성분이셨거든요. 근데 비서팀에서 차를 내줬는데 그 비서 직원분께서 여성분이셨던 거예요. 옆에 앉아 있었던 나이 지긋하신 남성분께서 차를 한 잔 딱 받으시자마자 그 여성 직원분 쳐다보면서 어디선가 배우신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야, 요즘 여자들한테 이런 거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데 네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웃고 있어요. 우리는 초토화가 됐는데 이 말이 왜 별로입니까? 여기 성별 역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리자님들은 다르게 행동하시잖아요. 우리는 차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잘 마시겠습니다 하면 충분하고 아주 멋진 말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별 구분은 없으니까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은 뭐였냐면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어디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관 방문을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저 저 신입 사원이었을 때인데 그 높으신 분이 우리 직원들을 쫙 살펴보시더니만 뭐라고 칭찬해 주셨냐면 엄청 대단한 칭찬이었거든요. 야, 여기는 직원들 뽑을 때 외모 보고 뽑는가 보다. 다들 진짜 인물 좋으시네요. 요러고 차를 5분간 마시고 가셨어요.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딱 문 닫고 나가자마자 여성 팀장님들이 탁 일어나시더니만 뭔데? 자, 뭔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때 여성 직원분들이 화를 냈을까요? 예쁘다라는 말이 욕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예쁘다라는 말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지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원들의 외모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나 분위기, 표정 같은 게 보였을 거라고요. 이 두 가지 이제 문장들 한번 구분해 보시면 왼쪽에 있는 문장들은 늘 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기가 별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별로인 이유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문장들이 즉시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이 문장 안에는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우리 직원들의 선고정관념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제거된 문장들을 우리가 서로 추천하자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딱 나가시면 이제 직원들에게 야, 왼쪽에 있는 말하기 하면 야, 성희롱이란다,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하는 말에, 당신이 하는 말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는 건 어때요? 라고 추천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별 구분이 없다라고 해서 영어로 젠더리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젠더리스. 젠더리스. 이 문장을 저는 관리자님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지만 마지막인데요.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성비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유관 부서에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유관기관에서도. 그러면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우리 직원 찾아다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 없죠? 그럼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저희는 모르겠어요. 한 5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없을걸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이렇게 구성하니까 나한테 들어온 정보는 요만큼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신고 사안에 대해서만 정보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2021년도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성희롱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또는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 돼요. 우리 이 건물에 몇 명 지내고 있어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20명이 넘는다? 한 명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우리는 그런 일 없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요만큼인데 이런 일 한 건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차마 신고되지 못한 일들은 21건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죠? 그분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피하잖아.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만큼이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자님들이 우리는 그런 일 없죠? 라고 질문하시게 되면 내가 우리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너무나도 적은 정보들만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훨씬 더 괜찮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책이나 논문들을 잘 살펴본 결과 이 질문 기술 중에서 2가지만 고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괜찮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피드백을 구하시기보다는
조언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늘 일 끝나고 나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잘했는지 평가를 하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다 그렇죠. 근데 피드백은 사실 좀 효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미 다 끝나고 나서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셨잖아요. 제 강의 어떠셨어요? 라고 제가 끝나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제 강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 평가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점 5점인지 4점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조언을 구하신다는 겁니다. 조언은 언제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도 할 수 있지만 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하는 중간에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포워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전 연수라고 가고 있는데 사거리를 딱 지나자마자 어허이, 사거리 지나기 전에 왼쪽 오른쪽을 한 번씩 보셨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 이제 사거리 나오거든요, 왼쪽 오른쪽 한번 보시고 갑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피드백 대신에 우리가 조언을 구해야 되는 이유. 영어로는 피드 포워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드 포워드. 피드 포워드. 그러니까 야, 우리는 그런 일 없지? 라고 과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교육, 그러니까 특히나 관리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연말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관리자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1위가 이거예요. 저를 구석으로 늘 끌고 가시거든요. 강사님 일로 와보세요. 조금 더 와보세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성희롱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제 직업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사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 맥락을 잘 따져봐야 되는 일이 이 일인데 이 맥락을 제가 2분 만에 간파할 수 없으니 글쎄요라는 답변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혀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강의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계속 성인지력 이야기를 하시던데 성인지력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점심시간 딱 걸려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버려가지고 그분을 한 15분 동안 붙잡고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성인지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파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거죠. 그럼 관리자님들, 밑에 더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질문의 기준이 최저 기준이었어요.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징계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분은 저한테 뭘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셨던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질문을 구성하실 때는 더 나은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는 늘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유, 이런 일 생기면 큰일 나는데, 이 고민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추천을 드린 거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 성인지 감수성 키우지? 그리고 혹시라도 사안이 처리 중일 때가 있으시다면 관리자님들, 이맘때쯤 우리 팀 직원들이 다른 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많은 질문을 하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야, 그 징계 어떻게 하기로 됐어? 이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 질문이 구성되잖아요. 반드시 여기에 답변을 다는 과정에서 2차 가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해 직원도 만만치 않다던데요. 보통이 아니라던데. 이런 이야기. 또는 그 행위자 있죠. 행위자가 한 명한테만 한 게 아니래. 여러 명한테 그랬대.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가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미리 질문들을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야, 내가 이거 미리 내가 챙겨 놓으려면 어떤 조치들을 해주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일이 생기면 이제 처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직원들 몇 명 알고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또 양호 선생님처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죠? 엿보서 난리 난 거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분 두 분이서 차를 타고 출장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떤 고충을 겪건 그 고충을 잘 해소해서 우리 직장에 다시 잘 복귀해서 원래 일 잘하던 그런 인간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무 복귀를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여러 질문들 중에서도 딱 하나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팀에 우리 부서에 성희롱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고민 대신에 피드포드와 그리고 더 나은 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질문 구성이 이제 좀 바뀌겠죠. 야,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저 문들을 열고 나가실 건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즉시적으로 내 성인지력을 키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지? 이걸 고민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사무실 들어가실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 얼굴이 딱 눈에 들어오실 건데 야, 우리 직원들 성인지력을 키우려면 내가 뭘 한번 해보면 좋을까? 즉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이걸 고민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자님들에게 제가 2022년도 마지막에 질문만 던지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는 그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성인지력이 하나도 없었던 제가 성인지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니 저는 사실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늘 돌아다니면서도 책을 듣고 읽고 그래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만큼은 정말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저한테 달랐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토니 포터의 맨박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읽고 나선 이해가 됐어요. 어쩐지 내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인데 우리 가정복지학과 여자친구들이랑 소개팅을 시켜주면 얘들이 엉망이라는 피드백을 줬던 거예요. 제 친구들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노출되었던 남성 문화가 뭔가 이상한 지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오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책은 이겁니다. 토니 포터의 맨박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남성 비중이 높은 관리자님들이 계신다면 이 책을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다 괜찮은 직원들만 뽑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이 착하고 선량한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누구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따돌리고 그럴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걸 추천드립니다. 김지혜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자님들 개인에게는 이 책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제 가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책 읽어 책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추천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서 1년에 제가 강의를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 하거든요. 다양한 기관들을 가는데 이제 딱 입구만 들어가면 느낌이 와요. 여기는 좀 성인지력이 있는 그런 곳이다. 또는 여기는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이걸 살펴보니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하드웨어를 살펴보면 성인지력이 괜찮은 기관들은, 기업들은 늘 각 부서 또는 사무실 밖에 대화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탕비실 같은 거. 사무실 안에서만 탕비실이 있으면 요 안에서 동선이 끝이 나요. 근데 괜찮은 기관들 가잖아요. 바깥에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물론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근데 자연스럽게 거기를 오가면서 그쪽 팀 잘 돼가요. 또는 나이가 다른 직원들 만나가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도 하고 성별이 다른 직원들도 서로 잘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서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거 뭐냐면 이 교육 방식인데 올해 우리 직원들 성인지력 교육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의 많은 기관들이 비대면 사이버로 해요. 그죠?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도 비대면 교육 많이 받거든요.
특히 녹화 교육 많이 받거든요. 영상을 틀어요. 저 듀얼 모니터 쓰는데 우측 상단에 띄웁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어폰 꽂고 있었는데 누가 불러요. 이어폰 내려놓고 다시 컴퓨터를 잡았는데 창이 많이 뜨다 보니까 이 강사님 얼굴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직원들끼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혹시 2번 문제 정답 알아요? 그러고는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인지력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 직원들에게 대면 교육을 제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부장님 저 이거 가야 될까요? 어떡할까요?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교육 듣잖아요. 그죠? 이거거든요. 대면 교육을 실시할 때 최대한 많은 직원들을 참가시키도록 독려하실 때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한번 요약해 보면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대화 나누는 장면들을 잘 보고 살피신 다음에 젠더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젠더를 제거하시는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추천하시면 됩니다. 이걸 젠더리스 언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때 이 질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질문들을 완성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린 게 이게 피드백보다는 피드포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준을 설정하실 때 우린 성희롱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말고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보시면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교육을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관리자님들께서 매일매일 성인지력이 아주 단단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SH 인사이트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